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우리가 건폐율 완화 받는 특례 지역이 또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저 세 번째 상이네요. 건폐율 완화다. 해서 모든 토지 용도 지역에서의 정해져 있는 건폐율이 있다. 건폐율입니다. 이 건폐율이 다 법정이 딱 되어져 있고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 또 조례에서도 결정을 딱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건축의 치안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 건폐율의 특례 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혜 주는 것이 아주 많이 있다 해서 앞에 지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나옵니다. 또 특례가 참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농업용입니다. 각종 어떤 농업용의 어떤 건축물 지을 때 혜택을 참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실제 보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 제 77조죠. 법 제 77조에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있지만 그것이 또 완화되기도 한다 해가지고요. 그 밑에 3번, 4번을 보시면요. 4조, 법 77조의 제 4조의 3항 사항을 보시면 3항에 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과 농림지역과 또 자연보전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빼놓고요. 녹지 또 보전 생산 또 농림과 자연보전지역에서의 농업용 등 건물 지을 때와 또 4번 보시면요.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농림과 자연보전지역 즉 녹지는 빼고 기타 장소에서 주민 생활을 위한 각종 어떤 마을 회관 등을 지을 때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84조의 제7항을 딱 보세요. 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실제 위에 법에서는요 녹지도 포함했지만 실제 대통령령에서는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농림과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용 등 건축물 지을 때 6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우리 각종 어떤 그 지역이 쭉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녹지, 처음에 녹지부터 해가지고 계획관리는 빼고요 보전 어떤 관리지역, 그 다음에 어떤 생산 어떤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등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 이제 농업용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혜택에 보시면 실제적인 혜택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밑에 또 영을 딱 보니까 요 특례에서 대통령령을 딱 보니까 요 중에서도 녹지는 실제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네 장소 안에서의 혜택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원래 원칙은 요 대부분 다 20%의 건폐율을 받는 곳입니다. 곳이에요. 근데 요 농업용 건물 등을 딱 지을 때는요 60%까지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과 자연보전지역 20%의 상한선이 있는 지역이지만 농사용 건물을 지을 때는요 6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축사나 돈사업을 지을 때 60%까지 지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제 쭉 보시면 그 밑에 일반적인 조건은 20% 정해져 있지만 실제 농사용 건물 등을 농촌 마을에서 지을 때는요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축사라든지 또 각종 어떤 작물 재배사라든지 또 각종 어떤 이런 식의 농사용 건물들은요 그 대지에서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다라면이지만 대부분 다 지방 조례에서 이걸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세요. 돈사, 축사 등 부지 찾는 방법이죠. 우사나 등 돈사. 우사나 돈사 부지 지을 수 있는 장소일 때 이 장소가 보시면요 보세요 실제 녹지 지역 또 보시면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또 농림과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용 등 건물 지을 때는요 실제는요 60%까지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 마을에서 20%의 건폐율 상한선이 있지만 뭐 축사 등 부지 등을 지을 때는요 60%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소개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0%가 아니고 농업용 건물 등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식의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실제 농촌 마을에서 그 몫에 맞는 건물을 소개할 때는요 20%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용 건물 등은 60%의 덤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내용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4번 보세요. 4번 우리가 저기 성장관리 방안 개발행위 허가편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면 성장관리 방안에 맞도록 토지가 이용된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 방안은요
것은요, 유보, 어떤 예정이 개발할 수 있는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아닐 때 약간 유보되는 지역 있죠. 유보 지역에서 보시면 이 장소가 이제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와 또 생산관리, 또 보시면 저기 자연녹지가 그답니다. 이 장소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립이 딱 되어져 있다. 수립이 되어져 있다라면 여기에도 맞추어서 공사, 각종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관리반이 세워져 있는 장소는요, 또 건폐율 혜택을 또 준다랍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에서는요, 플러스 10%를 줍니다. 그리고 생산과 자연녹지는 플러스 20% 더 줍니다. 더 줘요. 계획관리가 원래 건폐율이 40%인 것입니다. 그런데 합쳐보면 이제 50%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과 자연녹지는 원래 30%, 20%인 장소인데 20%를 더 주죠. 4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 그 성장관리 방안에 부합되게 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는요, 건폐율 혜택을 10%, 또 20% 더 받아서 이게 40 플러스 50, 50%, 또 20 플러스 20에서 40% 이렇게 혜택을 줘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성장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 안에서는요, 이렇게 혜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 또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할 때 거기에 맞추었을 때 건폐율 혜택을 준다. 요건 뒤에 가시면 용적률 또 혜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는 유보용도 지역이란 바로 요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에서는요, 요 방안에 부합되게 건축할 때는 농사용 건물 등뿐 아니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폐율이 이렇게 추가로 더 주어져서 이런 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보시고 또 한 단계를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용적률, 용적률 나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우리가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뿐 아니고 건폐율 제한이 있다. 뿐 아니고 이제 용적률 제한이 또 다 각기 발생되어지죠. 토지의 용도 지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해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첫 번째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이 발생한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건폐율의 상한선이 다 결정이 되어서 이 건폐율 제한 받는다. 그래서 건물 대시에서 건물 지을 때 건물의 넓이가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지만 또 특히 조례에서 하는 바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특례 받는 곳이 있더라. 특례 대상 건물들, 농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학습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용적률, 요 규모의 어떤 제한이 또 발생한다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하한선과 상한선이 다 결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들 별로 해가지고 용도 지역들 그 21가지 별로 해가지고 요 용적률의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더라죠. 상한선만 사실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뭐 전용 1종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100%이다. 또 전용 2종 같은 경우는 150%이다. 일반 1종 200%, 일반 2종 250%, 일반 3종 300%, 준주거지역 보시면 또 500% 주어진다. 또 상업지역들 중심 상업지역은 1,500%, 또 일반 상업지역 이제 1,300%, 또 보시면 저기 유통상업지역은 뭐 1,100%, 근린상업지역 900% 이렇게 주어지고요. 공업지역은 보니까 이제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 공업지역 350%, 또 보시면 저기 중공업지역 400% 주어진다 배우고요. 녹지 보시면 다시 이 보존 녹지가 80%, 생산 녹지 100%, 자연 녹지 100%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관리지역 보시면 관리지역이 보존 관리 이제 80%, 생산 관리 80%, 계획 관리 40%, 100% 주어진다 이렇게 배웠고요. 농림 지역을 보시면 낙공이 80%, 자연 보존이 80% 이렇게 주어진다 해서 요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있는 상한선 우리가 이미 우리 중에서 공부하실 때 다 배우셨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바대로 또 건축한다 해가지고 지방 조례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적률에서는요, 지방마다 다르게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뭐 준주거를 400%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450% 이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데 그 용적률 조례 정한 바에 맞추어서 또 용적률을 실제 여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한이 나옵니다. 이거죠. 용적률함이 있죠. 우리가 건축물이 딱 있다. 건축물이 보니까 두 개 층이 있는데 요 대지가 있고요. 대지가 보니까 200제곱미터인데 요 1층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 2층이 10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수평에서 투영을 딱 해보면요. 요 대지 100제곱미터, 대지 200, 이쪽이 10, 이쪽이 20. 여기서 건축물이 이렇게 딱 형성이 쭉 되어져 있겠죠. 이것이 100입니다. 네. 근데 대지 면적이 200인데 건축 면적은 이제 100이다 할 때 곱하기 100% 한 것은 바로 건폐율이죠. 건폐율. 건폐율 해가지고 치우니까 건폐율은 50%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요거만의 용적률이죠. 용적률. 용적률을 보시면 요것은 대지에서 차지하는 지하층을 빼고 나머지 건물 지상 위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면적 하면 각 층 바닥을 다 합한 것을 말한다 해서 합하니까 200이 나온다. 대지가 또 200이죠. 200이 된다. 해서 곱하기를 해보시면 이것은 10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어떤 곳은 100% 대지 넓이 딱 그 넓이만치 건물 청수가 딱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곳은요. 무려 그 대지 넓이에 비해서 이 각 층의 합한 면적이 뭐 한 15층 이상 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높은 곳일수록 건물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땅값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말은 다 기본적으로 다 80%가 원칙인데 100이 3개 나오죠.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와 계획 관리. 약간 개발자가 붙는 곳은 100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또 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거기에 맞춰서 다 개발 계획을 딱 세워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또 각 시마다 다 틀린데 조례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이제 그 하나 딱 나와 있죠. 원주시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앞서 나왔던 요 기본적인 상승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저기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특히 19번의 계획관리 지역이 100%인데 생장관리 방안 사용은 125%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또 다시 또 특혜입니다. 용적률도 특혜 혜택을 주는 특별한 어떤 지역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혜택인데요. 보시면 그 밑에 왼쪽에 밑에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건폐율에서는 뭐 개수, 자치, 농산에서 총 7개 상이 나왔지만 용적률은 4개 나옵니다. 개수, 자농입니다. 개수, 자농. 그래서 개수, 자농에서 이런 식의 장소는 또 혜택을 줍니다. 자, 도시 외 장소, 비도시 대부분 다 보시면 80%, 100% 좀 돼 있지만 80%면 보통. 근데 여기 개발진흥지구이면요 80%인 이런 지역들도 100%로 올려준다. 100% 올려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은 이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더 강화했다 할지라도 수산자원 보호지역만치는 또 80% 다 줄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자연공원구역도 대부분 다 이런 장소에 있는데 이것이 80이지만 이런 장소는요 100%까지 줄 수가 있다. 딱 되고요. 또 농공단지, 농촌 마을에 공장이 있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다 이런 곳에 있는데 다 80% 100%입니다. 근데 농공단지가 딱 되어지면요 공장 규모가 좀 커야 되니까 150% 준다 해가지고 특히 네 가지는 이제 개수, 자농에서 요 네 가지의 포함이 딱 되어지면 건물의 용적률 규모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또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딱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기존 농촌마을이 2080이라는 그 상한선이 있지만, 그 무시하시고 이제 건폐율은 70%, 또요, 용적률은 150까지 건물 크게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줘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가보시면, 오른쪽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51페이지입니다. 관로 3번 가보시면 관리 지역에서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지정 시에 지역 변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부조가 딱 되어지죠. 여기 도시 안에도 보시면 뭐 주상공업체 쭉 있겠지만 이 안에도 뭐 대지가 있고요, 대지도 있고요, 또 농지도 있고 산지도 다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보시면 농지와 산지로 쭉 형성이 딱 되어져 있고 이런 지역 안에도 대지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림지역 보시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논산들 말고 기타 논산들 가운데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또 보전산지 등이 여기에 주로 포함이 딱 되어지지만 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있지만 또 대지도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있다 보면 됩니다. 또 관리지역 가보시면 쭉 보시면요 농가 산으로 대부분 다 형성이 쭉 되어져 있고 관리지역도 보시면 지목이 대인 건물 있는 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지역에 있는 논산들은 말입니다. 농업 진영 지역과 보전 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 나오지만 관리 지역에 있는 이 논에 대해서 농지법의 농업 진영 지역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거나 요 산에 대해서 보전 산지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은요, 그 즉시 요 장소를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요 장소는요, 원래 원칙은 바로 여기 있는 농림 지역이 된다. 농림이 딱 됩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지역에 있는 논산들은요, 농업 진영 지역과 보전 산지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농림 지역 등이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리 지역에 있는 논산들은요, 보전 산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또 농업 진영 지역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에 있는 산들 논들은요, 보전 산지도 아니고 농업 지역도 아니야. 그냥 준보전 산지나 또는요, 저기 뭡니까? 저기 기타 일반 농지지 농업 진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시니까 사진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요 어떠한 지역의 토지인데 딱 보니까요, 이제 토지가 충청북도 충주시네요. 충주시인데 지목이 2,000입니다. 2,000. 그래서 보통 밭이라 부르죠. 밭입니다. 밭이고요. 면적이 2,900 좀 큽니다. 자, 그런데 속한 지역이 있냐? 계획관리이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안에 보이면 지목이 2,000입니다. 지목이 2,000. 논인데 논. 농사 짓는 농지인데요. 계획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농지는요, 절대로 농업 진영 지역이 아니다 보면 됩니다. 농업 진영 지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계획 관리가 농림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획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나 또 보전 저기 관리 지역에 있는 산들 논들은요, 보시면 보전 산지라든지 이제 어딥니까 저기 농업 진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관리 지목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다, 생산 관리다. 는 논들은 절대 농업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법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식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농업 진영 지역이나 또는요 보존 산지 같으면요, 농지법과 산지법에 있는 바로 그 건축 제한 건물 종류가 정해집니다. 이기 때문에 농업 지형지역과 보존 산지가 아닌 기타 일반적인 관리 지역에 있는 산들 논들은요, 그냥 계획 관리라든지 각종 관리 지역에 있는 정해져 있는 그 용도 지역 제한 받게 된다. 그래서 좀 완화되는 곳이다. 완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이 쭉 되어져 있고요. 오른편에 가보시면 또 나와있죠. 산들 같은 경우도 보전 산지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 농림지역과 이제 자연 보존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에는 산들은 다 준보전 산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농가 산들은요, 전문 농지도 아니고 전문 산도 아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곳이다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오른편 보시면 임야, 산인데 이것이 계획관리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존 산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산지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밑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또 오른편을 보시면요, 제일 밑에입니다. 농지의 구분 등이 되어 있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 진영 지역 안에 있는 농지, 과거에 말한 절대 농지 말합니다. 또 농업 진영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일반 농지다 상해 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하면요, 과거에 보시면 절대 농지라 부르던 경지가 잘 정리가 되어진 장소는 농업 진영지이고요. 그것이 아닌 일반 농지, 즉 상대 농지가 바로 그 혼인들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있는 농지다 이렇게 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도시 지역 안에도 보시면 녹지에도 보시면요, 농업 진영 지역 같은 경기가 잘 정리되어진 장소가 있지만 녹지에는 농업 진영 지역을 지정할 때에 보시면요,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녹지 안에 있는 농지도 농업진영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농업진영지역이 딱 되어버려. 근데 녹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요, 농업진영지역이 나올 수는 있어. 서울시 빼놓고.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관리 지역에는 절대 농지와 산지가 농업진영지역과 보존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진영지역도 보시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농업진영지역도 표시해 보시면 농업진영지역도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나누어서 표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업진영구역과 보호구역이 또 나뉘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경기가 잘 정리가 되어진 것이고, 농업보호구역은요, 그 옆에 있는 배후, 저수지 등을 포함해서 하는 땅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농업진흥구역보다 보호구역이 좀 낫겠죠. 그래서 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쭉 그 옆에 관료 아닌 그 글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농지는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과 일반 농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런 설명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가시는데 55페이지가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진흥 얘기입니다. 아시죠? 수업 때 배우셨던 내용들이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요 농지법에 있는 이 지역들은 다시 농업
진흥구역, 농업 진흥구역과 그다음에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정이 딱 되어집니다. 농업 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경지가 잘 정의가 딱 되어져 있는 전문 농사 짓는 토지 말합니다. 보호는요, 그 인근에서 저수지 끼고 있는 이런 식의 지역들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조금 이용의 그 범위가 넓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지정이 딱 되어집니다. 항상요. 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56페이지에 일반 농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 일반 농지가 있더라 돼 있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요, 이제 농림지역은 일단 아닌 것이고 각종 어떤 관리지역이라든지 또 기타 녹지 등에 포함이 되어진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나 관리지역에 있는 뭐 전답 과수원하면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대충 이제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편 가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요, 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로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결정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보시면요, 요 소속이 어디냐? 대부분 다 농림지역 안에 요것들이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부터는 농지법 제한을 받는다랍니다. 농지법 제한. 그런데 요건요, 농지법은요, 요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 가능한 건물이다. 건축 가능한 건물들을 10개를 쫙 해줍니다. 10개죠. 그래서 요 농지법에 제한 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건축 가능한 요 건축물, 요 종류에 제한 받습니다. 근데 농림지역에 가보시면요, 요것들 말고도 보시면, 이 농업진흥지역과 또 보전산지 같은 이런 식의 지역들 말고도 그냥 지목이 대인 땅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아닐 때는요, 그때 가서야 농림지역 제한 받게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 말은요, 농림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도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인근에 농사를 지어주는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있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다. 이 농림지역 안에도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요, 원래적인 농림지역 제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각종 어떤 건폐율, 용적률 다 보시면 일반적인 농림지역 제한 받지만 요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 요 안에서는요,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다. 또 산중에서 보전산지로 결정이 딱 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산들 전부 다 보시면 산지관리법 제한 받습니다. 근데요, 그 제한을 보시면 건물 종류만 정해줍니다. 건물 종류만. 그래서 그것 말고 건물 종류 말고 건물 건폐율과 용적률은 따로 농지법과 산지법에서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요, 건물 종류만 요 장소는 농지법, 산지관리법이고요. 그 건물 크기는 요 장소 아니라 할지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있던 농림지역 한도 있죠. 20%, 80% 그 제한 받습니다. 받아. 그런데 또 농업진흥지역 등을 벗어난 기타 토지는 농림지역 안에 있는 행위제한, 건축제한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57페이지 이거 몇 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등이 있습니다. 있지만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지역들은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해준 그 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 말고 건물 크기,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주어져 있는 농림지역의 2080 그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전산지라는 것은요, 다시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용과 임업용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전산지 다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구분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림, 건물, 그 나무에 관한 어떤 규모, 종류하고요. 또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할지라도 완전히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임업용 또 공인용을 위해서 관리하는 각종 건물 등과 또 경비사무실 등을 또 지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간 아주 일부지만 약간의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식의 제한들은 다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산지관리법을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항상 이 토지계획 확인서를 딱 떼보시면요, 그것이 뭐 임야가 왼쪽에 임야가 딱 보이면요, 요 산지인데 산지가 이 보전산지일 때는요 반드시 공인용 산지 또 임업용 산지 표시를 합니다. 그런 이 보전산지의 표시가 없으면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임야다.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그 용도 지역에 맞춥니다. 그런데 이 보전 산지로서 공인용 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 딱 발표가 딱 되어지면 그쪽 토지들은 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건축물 종류 제한 받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보전 산지의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원래 있던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축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마침마다 준보전 산지다. 그럼 표시가 없으면 준보전이고 표시가 있으면 보전 산지는 표시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임업용 공인용 표시해줍니다. 근데 그런 표시가 없는 임야이면 다 준보전 산지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보전 산지는 해당 원래 있던 토지 용도 지역에 맞춰서 건물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 산지에 포함이 되는 공인용, 임업용 발표가 딱 되어지면 산지관리법에 제한받아서 거기 그 법에 있는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단 건물 크기, 규모, 사이즈는요 원래 있던 용도 지역에 맞춰서 사이즈가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임야 딱 뜨면 이것이 보전인지 아닌지 구분부터 딱 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준보전 산지가 딱 뜨죠. 그러면 일단은 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준보전 산지 일단은 해당 원래 있던 밑바탕에 있던 토지 용도 지역 계획관리, 상상관리 또는 뭐 각종 어떤 이런 식의 토지 용도 지역에 있는 그 건축 제한과 건폐율 등은 몽땅 다 적용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산지에 관한 정리해가지고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 산지는 보시면 요 행위 제한 사항들은요 우리 일반적인 용도 지역보다 더 강화되어진 산지관리법 제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행위 제한, 건축 제한만.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있던 해당 농지역 제한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산지와 농지를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고 또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막연하게 농림지역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산들 중에서도 이것이 보전 산지인지 논 중에서도 이것이 정말 농업 진영적인지 구분 다 하셔가지고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 크기 사이즈는 일반적인 용도 지역 제한 받지만 건축물 종류 제한과 이 토지 이용 행위 제한들은요 따로 그 특별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오른편에 가보시면 또 4번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공법상의 우리 그 실무와 이어지는 부분을 쭉 배우십니다. 아시겠죠? 특별하게 또 이용에 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각종 다른 부분, 다른 내용들은요 다른 책에서 나올 거고 우린 공법상에 배워서 수험 과정에서 딱 파생돼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배우시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4번 가시면 우리가 또 배웠죠. 도시지역. 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떤 조항 두 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도로법에 나와 있는 바로 접도구역은요 도시 내에는 나오지 않는다 배웠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도시 안에도 보시면 농지 있다.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보니까요 요 녹지 안에 있는 논으로서 이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아닐 때에는 다시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 나옵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골 농촌에 땅 보시면요 도로가 있습니다. 또 있는데 도로 옆에 땅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요 도로 땅이 있는데 자기 땅 일부가 보니까 접도구역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소개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어. 그러면요 접도구역은 건축 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요쪽에 있는 이 땅이 갑자기 맹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만 쫙 깔려 있는데 그 뒤편에 있는 이 땅이 딱 보인다. 접한 것처럼 보이죠? 접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을 행위를 못하니까 접도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도로 옆에 건축 금지하는 땅이 쫙 나오는데 이 접도구역은요 시골 농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접도구역에 딱 보이면요 일부라도 도로가 바로 붙이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접도만 쫙 깔려 있고 그 뒤편에 땅들은 맹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아주 주의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가 저 농촌 말에서 관농자 농촌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는요 농지 취득증명이죠. 300평을 초과하면 다들 농지 취득증명 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이것이 원칙인데 불구하고도 어떻습니까? 도시 안에도 녹지도 논이 참 많아. 도시 내에 있는 논들은요 주상공업지역 녹지도 논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매입할 때는 원래 원칙은요 농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 생산녹지 참 너무 많죠. 녹지에 있는 논을 매입할 때는요, 농지증명 발급을 받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녹지에 있는 논을 매입할 때는요, 농지취득증명 발급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계획서를 딱 세워가지고요, 어떤 자기가 진짜 농사 지을 목적을 제시하고 또 어떤 작물 재배하는 목적을 다 제시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설치할 장소에서 임시로 짓는 그 농지는 필요 없다. 녹지에도 농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 설치하는 부지에서는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기타 녹지에서는 농지취득증명을 발급을 받는다.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때 농지는 농촌에만 있다. 아닙니다. 도시 안에도 녹지에도 생산농지, 농지 참 많습니다. 그런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주상공업적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포함됐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니까 이제 5번 상에도 중요하네요. 자, 2개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는 토지의 용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2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토지를 많이 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에서는 별로 없지만 도시를 딱 벗어나시면요, 한 토지가 중복되지는 않지만요, 딱 이렇게 한 토지가 이쪽 반쪽은 무슨 지역, 반쪽은 무슨 지역, 이렇게 구분된 땅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 이럴 때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이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합격세. 이번에 줄 때 시가집 갑니까? 시가집 올라와요? 와, 그거 좋네. 분당에 계셔서. 코앞이네. 네. 그럼 가나 뭐 가. 오지 말이야. 분당인데. 어머마 가잖아. 집 청소 안 했다니 막 여기 가는 게 편하지 그죠? 분당인데.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 집값 많이 좀 요즘 좀 올라갔겠네. 시어머니 사시는 집값 많이 올라갔겠네. 집값. 아, 네. 요즘 분당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잘 공양해요. 나중에 안 와. 분당 나중에 쭉 올라가면 지금 뭐 한 7, 8억 갈 텐데 다 받으면 그게 어딥니까, 그죠? 무조건 잘 얘기하고 공양해요.